네, 이제 녹화가 시작됐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의학원 진로진단연구소장 강석이라고 합니다. 폭설 피해 없으시죠? 오늘 대다수가 이제 휴교를 했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대면 설명회에서 만났으면 좀 더 좋았을 걸. 그렇지 못하고 그 폭설 때문에 대면 설명회가 취소되고 오늘 대면 설명회 그 신청하신 분까지 온라인 설명회 초대 문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면 설명회에서 지급해드리는 그 오늘 설명회 자료집, 그 지면 자료집이 이제 학원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혹시나 제가 밴드에 파일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지면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원 데스크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90분에서 10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 설명회 다 끝나고 질문해 주시는 것들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고교백서 아마 여기 지금 설명회를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 지난 저희 이제 분당 고교백서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중3 아이들이 이제 고등 원서 접수하잖아요. 이미 담임 선생님께 이제 다 가안을 제출한 어머니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 학교가 맞는지 저 학교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이제 분당 고교백서와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밴드 내에 분당 18개 고등학교 이번에 모든 입학 설명회 슬라이드와 자료집이 다 있으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좀 아직 그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점검하시고요. 오늘은 그 고교 선택에 이어서 이제 입시가 크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처음 겪게 되는 이제 현재 중3 예비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는요, 제가 사실 한 9개월 전에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디벨롭해서 좀 만든 게 있고, 제가 2028학년도 입시가 처음 이제 좀 발표가 정부에서 좀 됐을 때, 관련한 어떤 저의 어떤 칼럼과 기사들을 제일 먼저 좀 뿌려서 각 입시 전문가들한테도 이제 좀 교육을 하기도 했고 뿌리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들과 함께 이제 서울대가 또 1월 말에 우리는 2028학년도 입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포럼을 진행했었거든요. 그 내용도 좀 근거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어머님들 중에서는 입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시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서 그 입시가 우리 애들한테는 어떻게 바뀌는데, 약간 요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시를 좀 알도록 좀 하겠습니다. 음, 자, 현재 입시는 아시죠? 지금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상위권대가 어디를 말하나부터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흔히 메디컬이라고 하는 의치한 약수가 1년에 8천 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증원된 인원입니다. 증원된 인원이고 내년에도 증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의정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고3이 재원생님 화면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재원생님 화면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낙서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안 지워지거든요, 화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워주실 수 있으시면 지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정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의대 증원이 더 될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그게 한 1월 말에서 2월 정도에 좀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치한 약수라고 하는 게 1년에 8천 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 해서 3만 4천 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공계열의 인재가 될래요라고 하는 대학교가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스텍, 대구과학위원 디지스트, 광주과학위원 지스트, 울산과학위원 유니스트, 3년 전에 개교했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한전에서 이제 출자를 한 대학교고요. 에너지 특화대학교입니다. 여기 한 2천 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교대가 3,4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매번 요거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분당에서 사실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수시보다는 지금은 정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요. 지방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지어 광운대,
광운대나 가톨릭대 수준까지 내려온 그 교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대가 입결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나라의 녹을 먹겠다라고 하는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여기 한 9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교고요. 1년에 4만 8천 명 정도 선발을 하고 올해 수능을 접수한 아이들의 이제 9.6% 정도 됩니다. 그럼 100명 중에 한 10등 정도 하면 여기 어딘가에는 한번 비벼볼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100명 중에 10등 어렵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갈수록 어렵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하는 친구들, 우리가 흔히 N수생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낙서해주신 분 혹시 이거 지워질 수 있나요? 어떤 분인지 진짜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낙서가 계속 남게 되거든요. 자, 현재 대입입니다. 요 슬라이드가 이제 오늘 설명할 때 세 번 반복될 거예요. 그만큼 현재 대입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 중3 이하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기 위한 설명이니까 요 슬라이드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텐데요. 수시와 정시는 현재 수시 원서 6장, 정시 원서 3장에서 우리는 고3 때 9번의 대입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이 있고 정시는 수능이 있죠. 요 실기는 이제는 완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어학특기자나 과학특기자 빼고는 대부분 예체능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전 차치하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볼게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거는 그냥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뭘 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슨 과목을 잘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넌 내신이 1.5야? 그럼 그냥 넌 1.5인 아이야. 이렇게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6이 1.5를 절대 못 이기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의 평가입니다. 대신에 상위권 대학교는 난 내신만으로 뽑긴 싫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을 이만큼은 맞아와야지. 라고 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게 되고요. 요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신에다가 면접을 두는 것도 있고,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놨죠. 내신에다가 학생부를 평가를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신에다 학생부를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는 내신만으로 선발하기 싫어. 그 아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 그것까지도 10%에서 30% 정도 볼 거야 라고 하는 대학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인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10%에서 30% 정도 본다. 그러면 왜 그 대학교들은 치사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내신만 보면 됐지 왜 학생부까지 같이 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꼭 입시제도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면 굉장히 혼란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계도 기간 또는 시뮬레이션 기간을 좀 두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의 현재 고1, 2, 3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대학들이 돌리고 있는 기간이고 이렇게 받으면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지? 그러면 내가 2028 때는 입시가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어떻게 짜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논란 또는 오해가 있죠. 학생부만 좋으면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오해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전형이 바라보는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라보는 내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을 정량평가해서 그냥 넌 1.5인 아이야를 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정성평가해서요. 너 1.5야? 어떤 1.5야? 무슨 과목을 들은 1.5야? 무슨 과목을 잘한 1.5야? 원점수는 어때? 평균은 어때? 몇 명이 들은 과목이야? 그 과목에서 무슨 지적 호기심을 보였어? 성적이 올라가는 1.5야? 내려가는 1.5야? 너네 학교의 구성원들은 어때? 뭐 이런 것까지 1.5라는 숫자에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신이 1.6이 1.5를 절대 못 이기지만 얘는 1.6이 1.5를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좀 허다한 겁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논술로 가게 되는 건데 인문은 인문심층 논술, 자연은 수리심층 논술로 가게 되는 건데 2028학년도 입시 때부터 논술 존치 여부에 대한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존치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교육부의 어느 발표에서도 논술 전형 존치 여부에 대한 얘기는 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논술 전형으로 뽑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은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친구들을 선발하기 굉장히 용이한 툴인데요. 다만 교육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뭐 이번에 연세대 사태도 좀 컸잖아요. 동국대도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 논술 전형은 학교에서 대비가 좀 안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상황이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때도 논술 전형은 존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시인데요. 수능으로 가는 거죠. 이 설명에 들어와 계신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수로 줄을 세워서 대학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전부터 서울대가 우리는 수능만으로 뽑기 싫어. 그 아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그 다음에 태특은 어떤지까지 우리는 학생부도 반영할 거야, 수능 점수에다가. 그리고 고려대가 작년에 우리도 내신 20% 반영할 거야. 그리고 내년엔 연세대와 한양대가 우리도 내신 학생부 5%에서 5%에서 10% 정도 반영할 거야. 이런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가 다 이제 수능 100%로 가는 전형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수능에다가 학생부까지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좀 가장 좀 어려운 거죠. 현재 고1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그런데요. 이 서울대와 고려대에 정시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좀 미션이 있죠. 왜냐면 그 정시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좀 반영되거든요.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좀 파볼긴 할 텐데, 그러면 얘네들은 또 왜 치사하게 수능이 정시면 그냥 수능 100%를 하면 되지. 왜 수능 점수에다가 학생부까지 반영하냐. 그러면 또 그건 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도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변별력도 좀 약간 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계속 공교육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까지 뽑으면 또 어떻게 될까라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세 번 반복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8 입시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이죠. 수능이고요. 자, 두 번째, 정성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게 수능이고, 정성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신은 1등급이 10%가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3개, 4개 나왔죠? 마지막 5개는 과목 선택입니다. 제가 정성평가할 때 되게 아까 그 대학교들이 이걸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과목을 들었어? 무슨 과목을 잘했어? 그것의 기록은 어때? 요 3가지가 사실 과목 선택과 정성평가를 함께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능, 그 다음에 정성평가, 1등급 10%, 원점수, 과목 선택. 요 5가지를 우선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 5가지가 계속 제일 중요하고요. 이 5가지가 왜 중요해지는지, 왜 더더욱 중요해지는지를 설명해 하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의 변화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고, 이제 고교학점대로 대변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대가 정식 교과평가에 도입했고, 고려대도 정식 교과우수전형 신설했고, 의대가 증원은 됐는데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연세대와 한양대가 또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학교 폭력이 있으면 대학교 가기가 굉장히 좀 불가해지는 시대가 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학년별 인원입니다. 학년별 전국 인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중3이니까 여기에 있죠. 자,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얘네가 황금돼지 아이들입니다. 황금돼지 아이들이라 인원이 가장 많잖아요. 현재 고3보다 지금 11%가 많다고요. 현재 고3보다 11%가 많다는 건 내년도 입시의 경쟁률은 반드시 이렇게 오른다. 반드시 이렇게 올라서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얘네가 내년에 대입을 지원을 할 때는 얘네의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인원이 되게 적잖아요. 인원이 적으면 크게는 아니지만 입결이 좀 많이 헐겁습니다. 입결이 소폭 헐거운 상황이에요. 입결이 헐겁다라는 건 얘네가 얘네의 입학 결과를 보고, 대입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니까 공격적인 지원이 되겠죠. 공격적인 지원이 되면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게 될 겁니다. 떨어지는 애들이 많게 되면 걔네가 얘네한테 엎어치겠죠. 얘네한테 우선 엎어칩니다. N수생이. 그 다음에 또한 얘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내가 익숙한 교육 과정에 내가 봐왔던 모의고사가 얘네가 마지막이래.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라고 하면서 더 엎어치겠죠. 얘네도 그럼 경쟁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현재 고1 아이들이요. 현재 고1 경쟁이 극심해지는데, 그럼 현재 고1 아이들은 어떤 고민이 될까요? 이제 대입 지원을 하게 될 때. 재수할 수 없다, 재수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떠들긴 하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이고요. 재수는 할 수 있는데, 재수할 수 있는데, 얘네의 부담감은 그런 게 있죠. 우선은 얘네한테 엎어치는 N수생이 좀 많기도 하고, 내가 재수를 하면 얘네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사회과학 과목과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이과인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수능으로 봐야 되는구나. 또는 정성평가를 실시할 대학교들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현재 고1인 학생들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너 내신은 절대 버리면 안 돼. 라고 우선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3학년 2학기까지. 아직 대학교들이 발표를 하면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네가 내신을 버리면 네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2028 첫 입시를 치르게 되는 중3 학생들은 어떨까요? 자, 우선 인원이 좀 적어지죠. 적어지면 거기에 대한 완화 효과는 있습니다. 완화 효과는 있는데 얘네는 여기 어머님들도 저도 또는 학생들도 또는 학교 선생님들도 세상 처음 겪어보는 입시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학들이 어떻게 발표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유불리가 갈리거든요. 그러면 그 혼란이 3년 동안 갑니다. 얘네 혼란은. 그러면 그 혼란은 언제 좀 안정화가 되느냐? 3년이 지난 얘네 때 안정화가 되는데 얘네가 인원이 가장 많죠. 얘네가 누구예요? 흥령인 아이들이 현재 초육 아이들. 현재 초육 아이들은 경쟁이 가장 극심한 해로 좀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1 같은 경우는 지금 35만 명이에요. 근데 현재 4년제 대학교 196개 대학교가 뽑는 모집 인원이 34만 명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35명 태어났으니까 이때는 정말 수능을 절대 평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입시의 시대가 좀 오게 될 거고 보통 교육과정이 6년 내지 7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는데 이때도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003학번부터 2026학번까지 입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요 세로막대는 그해 4년제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었고, 요 파란색이 정시 비율이고, 빨간색이 수시 비율입니다. 여기를 교차점으로 해가지고 수시 비율이 가장 역대급으로 뽑고 있는 해죠. 다만 이것은 196개 대학교의 평균이고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40%를 뽑고 있죠. 가장 많이 뽑고 있죠. 요 노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만 보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 연두색이 내신 도 보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파란색이 논술 전형이고요. 빨간색이 정시입니다. 여기가 11개 대학교 평균인데요. 11개 대학교 평균을 보니까 교과 전형은 10명 중에 1명, 종합 전형은 3명 중에 1명, 논술 전형은 12명 중에 1명,
그다음에 정시는 10명 중에 4명을 뽑으니까, 아니, 선생님, 정시를 가장 많이 뽑으니까 그냥 수능 준비만 심플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돼요. 왜냐면 이 40% 내에는 숨겨진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올해 대학교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하는 걸 제가 그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고려대 정시로 들어간 76.9%가 N수생, 성균관대 67.9%가 N수생, 서강대 69.4%가 N수생, 한양대 72.3%가 N수생, 경희대 72.7%가 N수생이고요. 지금은 어머님들 머릿속에 전혀 없는 대학교겠지만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정시로 들어간 74.4%가 N생입니다. 4명 중에 숭실대에 정시로 들어간 4명 중에 3명이 N수생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11개 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간 애들이 우리가 양보해서 60%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하지 않고 정시로 들어가는 비율은 40%가 아닌 40%의 40%인 16%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시를 가장 많이 뽑고 있고 재학생들은 수시를 가는 게 가장 좀 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분당에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정시로 들어간 77.5%가 N생인 겁니다. 아, 정시 시장이 이렇구나. 정시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그 지난 고교 선택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에 이제 순수 재수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18개 고등학교가. 순수 재수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건요. 대학교에 갔는데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N수생, 반수생들 포함을 하게 되면 분당에 4명 중에 3명은 반드시 대입을 한 번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차이로 또는 두 문제 차이로 서울대 갈 아이가 고려대를 가고 또는 의대 갈 아이가 서울대를 가는 게 지금 늘어난 정시 입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재수하고 반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늦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재학생이 줄고 있고 N생이 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매해 6월 말이 되면 대학들이 우리 신입생 뽑아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놔요. 근데 수시와 정시 모두 합친 데이터를 내놓는데 그 안에 세부 데이터를 제가 대학교들로 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 따로 뽑아놨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엇인지 아까 기억나시나요? 내신을 정성평가한다. 내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신을 둘러싼 글자들까지 함께 종합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는데요. 이 7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2명 중에 1명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고, 15개 대학교로 들어가면 3명 중에 2명이 일반고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봤을 때, 아, 일반고 엄청 불리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일반고 아이들이 보통 압도적으로 거의 98% 이상 들어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게 이제 10%를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일반고 아이들은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특목자소가 조금은 더 유리하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5가지 중요한 것 중에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도 입시의 화두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고 무슨 과목을 잘했냐예요. 그래서 이런 뭐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런 대학교들이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듣고 와야 돼라고 하는 가이드북도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이 과목 선택에 대한 게 화두인데 여러분의 입시가 되면 정말 과목 선택으로 대학교의 향방 또는 학과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목 선택을 그러면 잘 못했으면 대학교에 무조건 떨어지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과목 선택을 우선 잘 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구조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냥 입시를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선생님, 저 11개 대학교 안에는 가야 되겠어요. 시립대 안까지는 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내신만 보는 전형으로는 내신을 2.1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저 내신 2.6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은 아니야. 그러면 내신도 보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2.6이라고 해서 2.6이면 약간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가 좋으면 갈 수 있어. 선생님 저 동아리고 수행평가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 그래?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아니야. 그러면 논술 전형은 어때? 선생님, 노수전형 기출 봤는데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건 알겠는데, 전혀 이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던데요. 아, 그래? 그럼 논술 전형도 아니야. 그러면 수능을 아저씨가 17개 틀리면 된다고 말해놨지만, 사실은 19개 틀려도 하위권 학과, 물론 네가 원하는 학과는 아니겠지만 하위권 학과까지 갈 수 있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한 과목에 19개 틀리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이와 핑퐁을 하고 거든요. 이게 분당 고교백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2.6인데 내신이 2.6인데 정시로 서성한이 나오는 2.6이면 무조건 정시로 서성한을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서성한권의 정시 데이터가 나오는 몇몇이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2.6인데 정시로 숭실대도 못 가는 정시 데이터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불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현재 그 입시 역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고1까지는 좀 입시가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시는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괜찮으시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 대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이제 2028 대입 개편을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블랭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는 이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대전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대전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이 이제 다 상대평가잖아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됐지만,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목 선택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과목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엔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좀 유명무실해졌고, 그냥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2028 대입 개편이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 가는 해가 2028학년도 3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해를 그 학년도의 입시 학년도라고 하고, 그래서 현 중3들이 치르게 되는 것이 2028학년도 대입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고1이 되는 현재 중3 학생들부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1학년 교과서는 다 검인정 선정이 다 끝나서 다 발표가 되었고, 분당고교백서에 제가 고교별 1학년 그 교과서도 다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확인하시면 되고, PDF라든지 이북은 다 이미 나와 있는데, 아마 지면 판매는 1월 말 정도부터나 되게 될 거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디지털 AI 교과서는 프로토타입은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이제 뭐 국어와 영어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좀 있고, 수학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용 여부는 사실은 학교와 선생님의 재량이라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네 가지 테마인데요.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가 가장 좀 중요하고 이것이 그 고등학교의 대입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분당 고교백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고1까지는 1학점을 들으면 한 학기에 17번을 수업을 해야 돼요. 17번을. 근데 이제 중3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한 학기에 16번만 수업하게 되는 겁니다. 16번만 수업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출석 일수는 똑같은데 한 번이 남잖아요. 이 한 번을 고등학교에 자율권을 줍니다. 재량권을 줘요.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들이 그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아이들의 보충 수업 위주로 요것들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근데 고교학생들 제가 적어들었어요. 슬래시라고 학교 자율 활동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이들의 탐구나 또는 어떤 아이들의 진로나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깔고 있는 학교들이 학생부도 풍부해질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그냥 대학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학교가 수업을 깔고 아이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과목에 따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에 문제가 없으면 학점을 채우면 졸업 이런 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어머님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될 단어입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은 뭐냐면 학교끼리 품앗이를 하는 건데요. 지금도 현재 분당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하게 됩니다. 고교백서에 다 적어놔드렸고요. 어떻게 품앗이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어요.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으면, 저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피지컬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으면 되게 좋다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엔 그런 수업이 개설이 안 돼 있어. 왜냐하면 한 학교당 선생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현재 교육과정보다 지금 바뀌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과목을 깔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나는 국제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다는데 우리 학교엔 없어. 그래서 안 개설돼 있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끼리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교가 프로그래밍 개설할게. 니네 학교 중에서 듣고 싶은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그럼 우리 학교가 국제경제 개설할게. 니네 중에서 개설하고 싶은 애들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품앗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공동교육 과정이 가장 비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정시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정시를 하는데 공동교육 과정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수능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동교육 과정이 비활성화돼 있어요. 바로 여기서 거리 한 30km만 떨어진 경기도 광주, 또 용인 수지도 마찬가지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애들이 공동교육 과정을 못해서 난립니다. 정말 애들이 수시로만 가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동교육 과정을 몇 과목씩 들으면서 애들이 정말 학생부를 꽈득꽈득 채우거든요. 근데 분당 아이들은 공동교육 과정을 귀찮아 거의 다 안 해요. 그냥 수능 공부하고 말지. 근데 현재 중3 이하의 분당 아이들이라면 공동교육 과정을 꼭 한두 과목씩은 듣기를 좀 권하는 바입니다. 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항상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정성평가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교육과정 과목들이 지금 나오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그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한 교육과정이고요. 자, 이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있고,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 공통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로 따지면 교양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공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가 학생이라면 이거는 알아야지. 이거는 들어야지. 이거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은 다 1학년 때 대부분 애들이 다 듣게 되고요. 수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요 일반 선택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그 전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과목 중에 그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지. 네가 공대를 가고 싶어? 물리화학은 반드시 들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그 전공을 하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넌 뭘 더 공부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과목이고, 요 융합 선택 과목은 지금은 융합의 시대야. 이 과목과 이 과목, 이 학문과 이 학문, 이 진로와 이 진로를 엮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봐. 라고 하는
것들이 융합선택 과목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박스 쳐드린 과목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 치르게 될 과목입니다. 이제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박스는 상대평가 과목이고, 파란색 박스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이 상대평가 과목과 절대평가 과목은 현재 입시와도 똑같아요. 똑같이 9등급으로 산출이 되고, 상대평가 과목도 국어, 수학, 탐구고, 절대평가 과목도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범위죠. 범위가 굉장히 확 쪼그라들었는데요. 우선 수학부터 볼까요? 수학이 대수, 미적분, 원, 확통으로 현재 문과 수학 범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문과 수학 범위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4년 동안 가르치는 게 미적분하고 물리밖에 없는데, 아니, 미적분의 미자도 배우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우리 학과에 와? 내가 얘네를 어떻게 4년 동안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수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이거는 공학 계열 또는 자연 계열 그의 학문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면 들고 일어서죠. 그래서 그럼 교육부가, 아, 그래. 야, 그러면 현재처럼 미적분 기하도 수능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이것까지 상대평가로 하면 너무 빡세니까, 절대평가로 하자라는 안을 내놔요. 근데 안을 내놓는데 마지막 확정이 될 때는 이 안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범위는 문과 수학 범위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대학들의 시그널을 줍니다.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심화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 이게 이제 미적분과 기하겠죠. 이 과목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라고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가 대학에 이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야, 그럼 니네도 서울대처럼 정시에서 교과 평가하면 될 거 아니야. 수능 수학 범위가 문과 수학 범위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보고 니네 학교 또는 니네 과에 지원한 애가 고등학교에서 내신으로 미적분 기하를 수강을 했는지 그 성취도가 어떤지를 네가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대학교 외에도 여러분들 때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게 될 대학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구나, 정시에서도. 아, 그러면 수능은 수능대로 잘하고 내가 교과 선택도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 과목의 성취까지도 좋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염두하고 계시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연두색 박스 친 과목은 다른 과목은 다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다른 과목 다 내신이 상대평가인데 얘네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인 얘네 아홉 과목은 내신이 절대평가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고1까지의 교육종 교육과정이고, 요게 여러분들의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과목명은 이제 해가 지나실수록 조금 익숙해지시겠죠. 이제 개정교육과정은 지금은 바뀌게 되는 교육과정이라 과목명이 좀 어색하시겠지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제 과목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과목이 46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부터는 65개입니다. 그러면 과목의 수가 19개나 많아지는 거예요. 과목의 수가 19개나 많아진다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어떤 아이는 이 과목을 듣고 어떤 아이는 이 과목을 듣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과목을 수강하는 인원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과목을 수강하는 인원이 쪼개진다라는 건 내 아이가 또는 내가 내신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현재 내신 1등급 4%가 10%로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듣는 과목의 수강자 수가 30명이라면 결국엔 내 아이가 1등급을 받으려면 그 과목의 전교 3등이어야 되는 거죠.
과목의 수가 쪼개진다는 건 수강자의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 수강자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내신 방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과목의 인원수가 쪼개지면 쉽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점 배당인데요. 이거 좀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는 이 교과들을 요 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교 선택 설명회 때, 분당 고교과 설명회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1학년 1학기 때 공통국어 4학점, 1학년 2학기 때 공통국어 2 4학점을 해서 8학점을 깝니다. 8학점을 꼴고 얘는 8학점을 들었잖아요? 그럼 8학점을 수강했으면 원칙적으로는 2학년 때부터는 얘는 국어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8학점을 채웠기 때문에. 근데 그 고교백서 내 고교별 편제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학생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은 이 필수 학점을 네가 채웠든 말든과 상관없이 그냥 그 과목은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학생 선택 과목은 채웠어? 그럼 네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고 2.0. 이게 자율고가 자사고와 자공고를 둘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공고 2.0에 선정된 판교고는 이렇게 음악미술 과목을 5학점 덜 들어도 되고,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과목을 4학점 덜 들어도 돼서 총 9학점 덜 들어도 돼요. 그럼 이 9학점을 3학점짜리 세 과목을 아무거나 판교고가 원하는 걸 깔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제가 아니라고 정말 한 100번 강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외고를 가서 의대를 가겠다 또는 외고를 가도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이 통합 수능이니까 문과건 이과건 똑같은 과목을 수능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외고 가서도 그냥 수능 잘 보면 의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고 국제고는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에 걔네 학교만의 특색 있는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의대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에서도 이제 정성평가를 할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부 커리큘럼으로는 의대에 맞는 과목 선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갈 건데 외고 국제고를 가겠다? 절대 비추천드리고 현재도 외고에서 의대 실적이 정말 많은 곳은 3건, 없는 곳이 대부분. 정말 또 가뭄에 콩나시 한 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로만 의대를 뽑는 그 의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의대 같은 곳이 문과만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간 경우고 내가 의대를 가겠다, 메디컬을 가겠다, 외국국제고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그렇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학점을 한 학기에 16회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기존 교육 과정이고, 그 교과를 총 174학점을 듣게 돼요.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로 나누게 되면 한 학기에 29학점을 듣게 되는 거니까 29학점이면 3학점짜리 10개 또는 9개 정도 듣게 되는 거예요. 2학점짜리도 있고 뭐 4학점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 8개에서 10개 정도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11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과목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대학 또는 계열 또는 학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개연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분당 많은 고등학교들이 1학년만 하더라도 그냥 국영 수거서입니다. 국어 1학기, 국어 2학기, 수학 1학기, 수학 2학기, 영어 1학기, 영어 2학기. 그냥 학년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학년제 편성.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더라도 물화생 1학기, 물화생 2학기 이렇게 학년 편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는 학년 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학기로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학기로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건
그 과목을 그 학기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 시험 범위가 엄청 넓어지겠구나. 라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아, 그 과목 망치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제로 편성해서 제가 이제 서연고를 예를 들어서 서연고를 갔는데 이공 계열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의 편제를 예시를 갖고 왔어요. 꼭 그 아이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으면 불리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제 학기로만 끝납니다. 1학년 1학기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여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다 거의 끝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서영교가 편제고, 그 다음에 서영고가 대수기하 미적 원투로 2학년 때 수학을 4개를 다 듣죠. 그래서 올해 서영고가 일즈막 마감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4과목을 이렇게 수학을 2학년 때 듣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듣고 화생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물리는 언제 듣나요? 요때 깔려있지, 역학과 에너지. 이게 물2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화학은 언제 듣나요?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은요? 세포와 물질 대사. 물2 또 하나?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학, 생물의 유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학기제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이었고, 그럼 내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말씀드려야겠죠. 자, 조금 더 깊게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죠? 이제 내신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변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 다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인데 사회와 과학 융합 선택 과목 9과목만 절대평가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체육, 음악, 미술, 과탐실, 뭐, 이런 것들, 성적 산출 안 하고요. 1등급 10%다. 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5가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1등급 10%, 원점수, 정성평가, 과목 선택, 수능이었어요. 그 중에 1등급 10% 나왔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사회와 과학 융합 선택 과목 있잖아요. 요 9과목은 절대평가래요. 근데 얘는 같은 융합 선택 과목인데 얘는 상대평가래요. 자, 근데 볼게요. 이 창의공학 설계라는 과목을 볼게요. 이 창의공학 설계는 공과 계열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들으면 좋은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저 과목을 듣는 애가 20명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1등급 받을, 이게 상대평가니까 1등급 받으려면 내가 이 과목에 전교 2등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옆을 띡 하고 보니까 어라? 요거는 절대평가네? 라고 하면서 애들이 절대평가 과목을 되게 듣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교육부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평가 과목에 대해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장학 지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 과목 선택에 대한 것도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표준 편차 제공이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등급이 여러분들의 1등급이고 현재 4등급의 중후반이 여러분들의 2등급 끝자락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신이 4.6인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신이 4.6인 아이는 현재 기준으로 4등급과 5등급 과목이 섞여 있는 아이예요. 4등급과 5등급 과목이 섞이면 4.6인 내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분당에서 대학교를 어디를 갈까요? 수시로. 대학을 가지 않고 재수종합반을 갑니다. 근데 어느 고등학교는 내신 4.6으로 수시를 가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분당 내에. 고등학교 이름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 협성대.
화성의과학대, 대진대, 천안의 호서대, 백석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이런 곳을 갑니다. 그러면 내신 4.6인 아이가 여러분들이 되면 2등급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수시로 호서대, 나사렛대, 백석대를 가는 아이가 2등급 끝자락이 된다. 두 번째, 요 아이 있죠? 1.9인 아이, 2.9인 아이. 2.9면 내신이 모두 3등급인데 2등급이 몇 개 있는 아이예요. 내신이 2.9인 아이. 2.9인 이 아이는 어디를 갈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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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해서 잘 가면 숭실대를 갑니다. 잘 가는 게 숭실대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숭실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1등급 끝자락이죠. 자, 그러면 숭실대를 가는 아이와 나사렛대를 가는 아이가 같은 2등급 평가를 받죠. 같은 2등급입니다. 이건 진짜 천지 차이인데 대학교로 따지면 같은 2등급 차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신 1.00 받는 이 아이, 정말 극악무도한 내신을 갖고 있는 이 아이는 어디를 갈까요? 의대를 가겠죠. 당연히 서울대는 그냥 갈 거고. 근데 그 아이와 요 숭실대를 가는 이 아이가 같은 1등급 평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선 이걸 믿고 싶어 할까요? 잘 안 믿고 싶어 할 거예요. 변별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허들을 하나씩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허들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고교백서에 있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현재 지금 중3이에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분당 내 25개 중학교에 A등급 비율이 42.5%고 그 인원이 1993명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거. 3학년 2학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고1이 되잖아요. 근데 내신이 5등급 체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 분당 내 18개 고등학교에 1등급이 10%니까 4,152명을 모집하거든요. 1등급은 415명이에요. 그다음에 2등급이 1412등까지예요. 2등급 안에 996명이 있고 요 415명과 996명을 더해서 1412등까지가 2등급인 겁니다. 근데 A등급이 1993명이라면서요. 이미 581명이 어쩔 수 없이 3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요. 필연적으로 3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1993명의 20%가 1등급이에요. 50%가 2등급입니다. 30%가 3등급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과목이 A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그 과목이 3등급이 나왔고 3등급은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4등급 후반부터 6등급까지입니다. 내 아이가 3등급이 나왔어.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30%의 확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가 유일한 게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뭘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현재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때 1.81, 1학년 2학기 때 2.43, 2학년 2학기 때 1.96, 2학년 2학기 때 2.09로 1, 2학년 내학기의 내신이 2.07인 이 아이가 여러분들 내신으로 환산을 하면 1.26으로 바뀝니다. 2.07이 1.26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 9등급 체계에서 2.07을 받은 아이가 여러분들 내신으로 환산을 하면 자,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2점대도 1점대가 되고
1점대도 1점대가 되죠. 그러면 1점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매우 조밀해집니다. 1점대가. 1점대가 조밀해진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야, 현재 기준으로는, 야, 전교 1등 내신 1.00 한 명, 전교 2등 내신 1.09 한 명, 전교 3등 내신 1.17 한 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때는, 야, 전교 1등 1.00 6명, 전교 2등 1.01 3명, 전교 3등 1.02 4명, 이런 식으로 동점자들도 많아지고 1점대가 굉장히 조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밀해진다는 건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가 우리 2028학년도 때, 2028학년도 때,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는 2명 추천받는데요. 3명 추천받을래요. 라고 했어요. 예고를 했어요. 근데 1.00이 6명이야. 근데 똑같이 1.00으로 전교 1등이 6명인데, 그럼 이 중에 3명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는 뭘 기준으로 받을 거야? 당연히 1.00 6명이야? 그러면 누군가 3명을 해야 되니까 수능 잘 보는 놈,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놈, 이런 순으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입장도 그런데 그 대학교는 어떨까요? 아, 동점자가 너무 많어. 교수님, 저희 10명 뽑는데요, 우리 학과. 10명 뽑는데,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에 1.10 이내가 한 3천 명 지원할 것 같은데요? 야, 그래? 그러면 수능 최저를 빡세게 해서 좀 더 걸러라. 그러면 한 60% 걸러지겠지. 그래서 수능 최저를 빡세게 하는 거예요. 왜? 뭐라도 변별을 해야 되는 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변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대학의 입장은 누군가를 뽑아야 되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이 된 건 알겠어. 팩트인데. 근데 우리 대학의 모집 정원은 똑같은데? 나는 뽑아야 될 인원이 똑같아. 그러면 누군가를 뽑아야 되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신이 너무 좋은 애들이 너무 많고 동점자가 너무 많아. 변별이 안 돼. 그러면 허들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허들의 첫 번째가 수능 최저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가장 돈이 안 들거든요. 야, 우리가 수능 최저가 3합 7이었는데 3합 7 가지고는 안 되겠다. 4합 8로 해. 모두 다 2등급 이내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해.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원래는 우리가 수능 최저가 한 30%밖에 애들이 충족 못하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러면 60% 되겠지 뭐. 그럼 나머지 40%에서 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40%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빡세게 해도요 변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야 그래? 야 그럼 또 정성평가 해야지 고려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세특은 학생부는 어떤지, 그것까지도 한 30% 보라 그래. 그럼 또 변별이 되겠지 뭐. 우리 과에 안 맞는 과목 선택한 애들 좀 걸러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렇게까지도 했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야, 그래? 그럼 면접까지 봐. 면접을 쉽게 보지 말고 빡세게 봐. 어려운 걸로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높은,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일수록 동점자가 많아지고 워낙 우수해 보이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가리기 위해서 허들을 놓는 겁니다. 가장 쉬운 허들이 수능, 그 다음이 정성평가, 그 다음이 면접. 이렇게 허들을 계속 놓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웃겨요. 또 하나 웃긴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로도 쓴 건데. 자,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아, 이게 어머님들 아이의 내신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은 이 아이. 내신이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 1.00이겠죠. 얘는 그냥 현재 기준으로 1.00이잖아요. 모든 과목 1등급 맞았으니까. 근데 얘는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인데, 다 1등급인데, 사회를 극혐하는 아이야. 사회를 싫어해. 그래서 1학년 때 사회가 1, 2학기가 다 3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1.171 내신이 나온 아이야. 얘는 모든 과목이 탁월하진 않지만
그냥 5%에서 10% 이내로 다 2등급을 맞은 아이야. 다 2등급을 맞아서 내신이 현재 기준으로 2.00인 아이야. 이렇게 돼요. 기억하세요. 얘도 의대 갈 거고 얘도 의대 갈 수 있는 내신이고 얘는 교과 전형으로는 건국대를 가는 아이예요. 교과 전형으로는 건국대. 자, 둘 다 의대고 얘는 건국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신으로 치환하잖아요. 얘는 1.00이니까 당연히 1.00이 되고 얘는 사회가 3등급이 나와서 그게 2등급으로 치환이 돼서 1.09가 나와요. 근데 얘는 5%에서 10% 2등급을 맞아서 다 1등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0이 나와요. 이게 너무 맹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를 내신으로 이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얘는 이게 3등, 사회가 3등급이 나와서 바뀌는 내신으로는 2등급이 나온 거고 얘는 그냥 싹 다 2등급을 맞아서 바뀌는 내신으로 다 1등급을 맞은 거예요. 건국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 내신을 이긴다고요. 두 번째는 더 그렇습니다. 자, 얘 볼게요. 얘 D학생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어머님들께 이해가 잘 되시라고 극단적인 예시를 해놨는데 2등급이 현재 기준으로 5%에서 11%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등급은 1%에서 10%까지잖아요. 그럼 여기 1%가 남잖아요. 그래서 요 D9은 11 모든 과목을 재수없게가 아니지. 얘는 얘의 입장에서 운 좋게죠. 운 좋게 2등급을 문을 닫은 아이예요, 다. 모든 과목을. 모든 급을, 모든 과목을 2등급을 닫은 11%죠. 근데 11%니까 얘는 바뀌는 때 그냥 2등급이에요. 다 2등급이니까. 11%니까. 10%가 아니고. 근데 얘는 다 2등급인데, 다 2등급인데, 수학을 극혐하는 아이야. 수학을 극혐하는 아이. 수학을 극혐해서 이게 3등급으로 산출이 돼서 2.21이 나오는 아이예요. 얘는 현재 기준으로 2.64거든요. 얘는 그냥 다 4등급을 맞은 아이야. 근데 바뀌는 내신은 다 2등급이 돼. 그래서 얘는 전체 지금으로는 4등급인데 바뀌는 내신으로는 2등급이에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2.64면 교과 전형으로 세종대 정도 갑니다. 세종대. 세종대를 가고 얘는 4.00이면 강남대를 갑니다. 강남대 아세요? 여기 용인에 있는 거? 근데 강남대를 가는 아이가 세종대를 가는 아이를 내신을 이기죠. 아까 보여줬던 대로 건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 내신을 이긴다고요. 이제 바뀌는 내신에서는.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과목 편식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전부 다 잘했는데, 전부 다 잘했는데 한 과목을 망치니까 다른 과목 그냥 저냥 모든 과목을 그냥 저냥 한 애보다 내신이 안 나와, 숫자가. 과목 편식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대학의 입장입니다. 대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을 겁니다. 왜? 강남대 가는 아이가 세종대 가는 아이를 이기는 내신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숫자만으로 해결을 하려 하면 안 되겠네. 내신이라는 숫자만으로 해결을 하면
이 숫자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숫자겠네. 강남대 가라이가 세종대를 갈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나오고, 건대 가라이가 의대 가라이를 이길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는 숫자를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능 최저 확대, 정성평가 확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대학은 어떻게든 뽑아야겠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현재 내신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내신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는데 빨간색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요 표준 편차 등급 나오고 현재 기하랑 물화생지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기하랑 물화생지는 현재. 그리고 그게 A, B, C까지만 산출되고 요 A, B, C, D, E 분포 비율은 대학에서 현재는 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편차와 과목 평균과 원점수를 함수식으로 때리면 얘가 1% 1등급인지 4% 1등급인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 표준 편차 때문에. 아, 그럼 이 표준 편차가 뭐냐라고 하면 이 평균에서 애들의 원점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화원이란 과목을 168명이 수강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61.8점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누군가는 빵점을 맞아서 애들이 막 흩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수가, 원점수가. 그 터진 정도가 20이 넘어가면 그냥 누가 봐도 일반고네. 이렇게 그냥 알아요. 요 숫자만 보면. 아, 그냥 수업 시간에 한 반에 4명 깨 있는 학교?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부 잘하는 곳이구나, 공부 잘하는 학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이 표준 편차가 사라져요.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요 2등급짜리가 다 1등급이 됐죠. 그리고 절대평가로 산출하던 기하가 상대평가 과목이 됐고 A, B, C로만 산출하던 게 A, B, C, D, E까지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얘는 뭐 내신이 1.8이라고 해봅시다. 1.8로 그냥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1.2라고 해봅시다. 이 숫자만으론 무슨 고등학교가 이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준 편차,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1.2인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교의 1.2인지를 알기 위해선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봐야겠죠. 무슨 과목을 들었어? 몇 학점 들었어? 원점수가 어때? 제가 원점수 아까 중요한 5가지 중에 원점수 말했죠. 근데 원점수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원점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점인데 93점인 아이와 평균이 66.3인데 93점인 아이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A등급이 적은데 1등급이야? 많은데 1등급이야? 이렇게 그 숫자의 의미를 계속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1점이라는 숫자만 보지 않고 1점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판단하니까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진다. 계속 정성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제가 이유를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한 얘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 1.8등급으로 경희대를 갑니다. 그냥 교과 전형으로 경희대를 갑니다. 근데 얘는 경희대 말고 시립대라고 해봅시다. 시립대. 시립대를 갑니다. 서울시립대. 근데 얘는 1.2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10명 뽑는데 1.2가 3,000명 지원했어. 그러면 또다시 허들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로 허들을 놨다가 허들 안 돼? 정성평가해, 그러면. 수능 최저의 허들만 가지고는 안 돼? 정성평가 놓고. 그래도 안 돼? 면접까지 하고. 그럼 이게 뭐냐? 수능 최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 면접도 하는 것이 의대 입시와 비슷합니다. 의대 입시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얘는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서 일반고입니다. 얘는 우리가 흔히 갓반고라고 하는 자사고급 일반고. 예를 들어 우리 뭐 분당에서는 낙생고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자사고입니다. 그리고 얘는 외고입니다.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죠. 작는데 평균이 92점이에요. 그러니까 92점 맞으면 현재 기준으로 5등급이란 얘기예요. 그게 평균이니까. 근데 이게 사라져. 사라지면 숫자만 가지고는 변별할 수가 없죠. 이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안 한지는 숫자만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야. 이 고등학교가 나한테 거짓말을 치는 건지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인지를 난 변별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려고 할 거예요. 대학들이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에 또 시그널을 줍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 요거는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대학에 제공이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과목별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과목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분할 방식은 어떤지, 성취 기준은 어떤지, 수행평가는 몇 개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내가 제대로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야 내가 니네 학교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사라진 입장에서는 고등학교를 실제적으로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고 블라인드 입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는지도 내가 면밀하게 보겠다라는 게 교육부와 대학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내신이 변경된 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1등급 광풍이 예상이 되겠죠. 1등급이 아니면 대학을 못 간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겁니다. 이때 가장 멘탈이 터지는 아이는 누굴까요? 2등급 1등이 된 그 아이입니다. 2등급 1등이 된 그 아이는 멘탈이 터지는데 어떤 2등급 1등이냐 아니냐? 수행평가 감점 1점 때문에 2등급 1등이 된 그 아이는 바로 집에 와서 웁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대가라이와 숭실대가라이의 내신이 비슷해지고 숭실대가라이와 나사렛대가라이의 내신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평균이. 그 판단이 숫자만으로.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는 인식이 너무 평배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목자 사고를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반고가 전혀 불리할 것 없는 입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목자 사고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이 완화돼서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특목자 사고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현재 기준으로 다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몇 과목 빼고는. 몇 과목 빼고는 다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현재 내신 산출 방식이 그래요. 현재 특목자 사고는 그 어려운 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이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목자 사고 애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과목이건 뭐 20명이 듣는 과목이건 30명이 듣는 과목이건 그냥 절대평가니까 편하게 듣는 거예요.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없죠. 근데 이제는 특목자 사고가 다 그게 상대평가인 겁니다. 다 그게 상대평가라는 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던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는 계속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수능을 보는 그 해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몇 개 자사고를 빼고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제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라는 건 현재 입시보다 더 유리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점대도 1점대가 되고 1점대도 1점대가 되는 1점대가 매우 조밀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라는 건 대학은 어쨌든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 허들을 놓기 시작할 것이다. 돈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세특을 보는지에 대한 정성평가, 그다음 면접까지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며 가고 싶어 하는 곳일수록 허들이 많거나 허들이 빡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원수령 평가가 현재는 모든 과목의 미니멈이 35%고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좀 수행 평가에서 많이 선원수령 평가를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선원수령 평가가 100%로 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게 될 텐데 그럴 개연성은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행평가 감점 1점 때문에 2등급 1등이 된 그 아이는 집에서 울 것이고, 어머님들은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선생님과 따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감당하실 선생님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인지는 숫자만으로는 판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가 내용, 수업 내용들을 면밀히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가 열심히 잘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것은 자, 보세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 과목의 평균이 몇 점인지, 그 과목 평균이 몇 점인지, 그 과목의 A등급 비율, B등급 비율, C등급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몇 등급인지, 몇 명이 듣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이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원점수밖에 없죠. 원점수를 높이는 것이 1등급이 되는 길이고 우선 원점수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존재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성우주과학이란 과목이 예전 지구과학 2 과목이에요. 지금 지구과학 2 과목이 2 과목으로 쪼개진 건데 이 행성우주과학 과목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물리천문학과, 우주과학과 가려는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물리천문학과, 우주과학과는 굉장히 매니악한 학문이잖아요. 이런 매니악한 학문을 어느 학교에서 듣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아야 막 14, 3명 될 텐데. 그러면 13, 4명이면 1등급이 1명이에요. 그럼 그걸 듣고 싶어 하겠냐고, 얘가. 1등급이 1명이라는데. 그러면 수강자가 많은 과목으로 듣고 싶어 하겠죠, 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가 확대가 되니까 그 과목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들은 그러면 수강자가 쏠리게 될 거니까 무슨 과목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아,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비디오를 꺼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비디오 끄겠습니다. 제가 호스트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채팅을 이제 봤네요. 이게 실수로 비디오를 끄는 걸 모르시거나 끄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진짜 여름 설명회 때 진짜 이런 일도 있어요. 막 어머님이 열심히 듣고 계신데 뒤에서 아버님이 샤워하고 나와서 수건만 걸치고 나오는 경우도 막 있거든요. 저 허걱 막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느라 모르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면 너무 좀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네, 우선 다 지워드렸습니다. 지금 안 보이죠? 괜찮죠? 좋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애들은 수강자가 적은 과목을 기피하겠죠. 그럼 수강자가 쏠리겠죠. 특정 과목으로. 어디를 쏠리겠어요? 수능 과목이니까 들으려고 할 거고,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은 내신에서 좀 불리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들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라니까 들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과목 수강 현황이 매력이 있어요. 대학의 입장에서. 매력이 전혀 없는 거죠. 40만 애들이 모두 다 이렇게 들을 건데. 그리고 정성평가가 확대될 건데. 그래서 어려운 길을 택해야 돼요. 과목 선택을.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가장 딜레마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성평가 확대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이상한 어쩔 수 없는 산출식. 한 과목을 망쳐서 지금은 의대를 가는데 모두 다 그냥 어정쩡하게 2등급이 나와서 건대를 가는 아이한테 내신이 지는 이 현상. 과목 편식은 안 된다 그랬고, 대학은 당연히 의대 갈 수 있는 애를 뽑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을 모두 너무 잘하고, 한 과목을 망친 아이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학은 숫자만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신이 9등급이 됐건 5등급이 됐건 조용히 해요. 잠시만요. 내신이 9등급이 됐건 5등급이 됐건 대학의 모집 정원은 똑같다. 대학은 누군가를 뽑아야 되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다라는 건 나는 변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까다로운 허들을 낼 거야. 그 허들이 수능 최저가 되기도 하고 정성평가가 되기도 하고 면접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최상위 포식자인 의대는 다 원할 건데 어떻게 원할 거냐? 엄청 빡세게 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수능 변화입니다. 수능 변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제가 90분에 100분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20분 정도만 더 할 겁니다. 그 설명에는. 현재 수능은 이렇게 선택형 수능입니다. 이 선택형 수능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뭘까요? 야! 그러면 다 똑같은 과목 보라 그래. 그러면 그런 말 없을 거 아니야. 문과 친구였어. 유불리가 왜 써? 다 똑같은 과목을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야, 누구는 문과 가고 누구는 이과 가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듣는 문과 범위를 수학에서 내. 그리고 누구는 2학년 때 사탐 듣고 2학년 때 과탐 들을 건데 그 과목을 다 수능 출제 과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 다 듣는, 문이과 모두 다 듣는 1학년 때 듣는 사회과학 과목을 1학년 때 듣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내. 이런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평가 과목이고. 그래서 수능 성적표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지금은 나오지만 여러분들 때 나오지 않을 것이고,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제2외국어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수능을 변경한 건 뭘 의미할까요? 아, 이제 늦게 철든 학생이라든지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문과 침공이란 단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다. 그 다음에 영어인데요. 보통 8월 말일이 되면 대학들이 정시 모집 요강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 모집 요강 안에 우리는 영어 1등급은 만점 줄 거고요. 영어 2등급은 2점 깔 거고요. 영어 3등급은 4점 깔 거예요. 이런 확정된 점수 체계를 그 요강 안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성균관대가 처음으로 됐고요. 우리 영어 난이도 보고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가 어려우면 영어가 어려우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줄일 거고요. 영어가 쉬우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벌려버릴 거예요. 제 맘대로 점수를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영어가 진짜 어려웠어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과목이었는데도 4.7%였다고요. 절대평가 과목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1등급과 2등급을 이렇게 같이 점수를 줘버린 거죠. 132점으로. 이걸 뭘 의미하느냐. 자, 수학도 문과 범위로 줄었고, 그 다음에 탐구도 1학년 때 그냥 사회과학으로 줄은 상황이죠. 변별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변별을 해야 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성균관대 방식을 차용할 대학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그렇다라는 건 영어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자, 문제는 이거죠.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어머님들한테 진짜 많이 받았어요. 밴드 챗으로. 분당은 학군지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많이 선행하잖아요. 선행을 하면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하잖아요. 근데 수원하고 수투까지만 한 다음에 내가 미적을 해야 될지 확통을 해야 될지 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저는 단칼에 확률과 통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아이가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수원 수투 끝났어요. 미적할까요? 확통할까요? 그럼 미적해도 되지. 근데 중학교 3학년인데 수원 수투 끝났어요. 지금 시기에 지금 11월 말인데 뭐 할까요? 확통하셔야죠. 미적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잖아요. 근데 수능 범위인 겁니다. 지금 이과생들의 수능이 수능 범위야 수원수투 미적이지만 이제는 문과건 이과건 수능이 수원수투 확통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확률과 통계 되게 양도 적다던데요? 쉽다던데요? 당연히 그래요. 미적분의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개념도 이해하고 나면 문제 푸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더럽게 낼 수 있어요. 문제가 더럽다라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는 알겠어. 근데 이걸 다 푸는데 15분이 걸리는 거야. 한 문제 푸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낼까요, 선생님? 당연히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원수투는 수능이란 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없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꼬아낼 만큼 꼬아냈고 어려울 만큼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에서 한두 문제, 미적에서 뭐 한두 문제, 뭐 이렇게 냈었는데 이 의대를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능 귀신인 애들한테 수원수투는 너무 익숙한 과목일 텐데 그러면 변별을 확통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확통은 너무 쉬운데 그러면 문제를 좀 더럽게 내야겠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야, 그러면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야, 그러면 한 문제에 15분 걸리는 확통 문제 한 세 문제만 깔아봐. 그러면 수능 수학 시간 100분이잖아. 그럼 세 문제 푸는데 45분 걸리고 나머지 과목 55분 푸는데 55분 걸리게 좀 만들어봐. 그럼 변별 되겠지. 이런 뇌피셜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원수투. 여러분들 때는 이제 대수와 미적분 원이겠죠? 수원수투의 직관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풀이. 가 필요할 것이고 그 남는 시간을 확률과 통계에 할애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3의 수원수투까지 끝나신 분이라면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 그럼 미적분이랑 기하하지 마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왜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수학 범위가 문과 수능 범위로 끝났는데 교육부가 대학에 시그널을 줬다 그랬죠. 어떤 시그널을 줬다 그랬어요? 야, 수능 수학 범위가 문과 수능 범위라도 너네 대학에 아니면 너네 학과에 지원한 애가 학교에서 미적 기하를 배웠는지 수강했는지 성취도는 어떤지 그걸 네가 보면 될 거 아니야. 서울대처럼 정성평가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도 해야죠. 근데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 난이도로 공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 이제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과 기하는 여러분들한테 내신과 세부능력 및 특기상 학생부 기록으로의 의미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확통이라고 생각하고 미적분 기하는 1학년 겨울방학 그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서 1학년 겨울방학 때 해도 되고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하셔도 되는데 여유가 없다 그러면 수원수투 확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죠. 이게 왜 문제냐? 1학년 때 내신 하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할 거고 모의고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하고 2학년 때 누구는 사탐 듣고 누구는 과탐 듣는데 모의고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나올 거고 3학년 때 수능 보니까 수능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누구는 사탐 듣고 누구는 과탐 듣고 있겠죠. 첫 번째 고민은 고등학교입니다. 이놈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보는데 수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선택 과목을 사탐을 깔고 과탐을 깔고 수업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해보는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 애들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이런 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많이 지금도 있어요.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깔아놓고 수업은 그냥 수원수투 수능 수업을 합니다.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있죠. 아니, 정성평가가 늘어날 거라며. 정성평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기록이 중요하다는데, 글자가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이 과목의 이름은 해놓고 그 세특, 그 과목에서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는 이 과목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수업은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딜레마 상황,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사탐 강사, 가탐 강사들 분들이랑 이제 교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변별이 될 것이다와 안 될 것이다로 되게 갑론을박이 심했어요. 저는 뭐 사탕수수 과탕수수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그래도 변별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되는 쪽의 의견은 뭐였냐면 어차피 얘네가 2학년 때 이걸 안 할 것이다.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내신하느라 허덕거리는데 언제 그걸 하겠니? 이때 그냥 공부하고 요때 비었다가 다시 요때 제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러면 변별이 될 거야. 변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쪽이었고.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든 과목을 융합적으로 다 섞어서 내버리면 변별은 좀 더 되지 않겠니? 이런 입장이었고. 변별이 안 될 거다라는 입장은 뭐였냐면, 야, 그게 아무리 그래도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거의 삼수하는 거랑 똑같은 범위고, 그리고 이 범위가 통합사회 과목이요. 현재 사회탐구 한 과목보다 적어요. 양이. 현재 사회탐구 한 과목보다 적다고요. 근데 무슨 이게 변별이 되겠어? 라고 변별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9월 말에 이 예시 문항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탕과사, 과탕과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변별은 좀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탐은 애들이 지금 문과 애들이 사회탐구 두 과목을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보통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해서 제일 많이 봅니다. 이과 애들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잠시만요. 비디오 중지해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과 애들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제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문과 애들이 가장 극혐하는 과목은 경제예요. 이과 애들이 극혐하는 과목은 물리입니다. 수능 물리. 근데 한 문제에 그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 거야, 다. 경제 포함해서 사회문화가 다 섞여 있는 거야. 이거는 걔가 아무리 사회문화의 신이더라도 아니면 또 걔가 아무리 생명과학의 신이더라도 물리 베이스 또는 경제 베이스가 없으면 그 문제는 풀 수 없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양은 적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게 학습해야 되는 상황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런 것들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또는 내년에 한양대까지도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데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도 보게 될 대학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대입은 어떻게 변할까요? 요거 아까 기억하시죠? 2.1이었고 2.6이었고 의대는 어땠나요? 1.15였고 1.27이었고 그럼 얘네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거는 다 1.00이 되는 건 알겠어. 라는 건 대충 짐작 오시지 않겠어요? 자, 이제는 1.00이면 합격한다? 아니다. 1.00이면 지원은 가능하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네가 1.00인 건 알겠고 그것부터 시작이야. 1.00에 뭘 더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가 의대를 갈 수 있거나 약대를 갈 수 있거나 스카이를 갈 수 있거나 서성한 심지어 서성한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의대였을 때 네가 수능, 그다음에 과목 선택, 학교 생활, 그다음에 면접까지 잘했어? 의대. 야, 너 수능, 여기, 오케이, 1.00인데 수능은 잘했어? 그 다음에 과목 선택까지 잘했어? 그럼 스카이. 아, 1.00인데 수능만 잘했어? 서성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부터 시작이다. 그럼 대체 전국의 1.00은 몇 명일까? 라고 제가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한 네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저렇게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적게 나올 때가 한 3,700명 나왔고, 가장 많게 나올 때가 17,50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17,500명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또 저처럼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업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개증을 해봤을 때, 한 만 명에서 만 명, 저는 한 8천 명에서 한 11,000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의치안약수 수시와 스카이 수시가 현재 12,000명이라고요. 다 포화죠?
1.00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메디컬을 가고 싶다? 이미 차고 넘칩니다. 메디컬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특히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41,369건의 지원 건수가 나타나는 건 이 아이들이 메디컬로 지원을 했을 땐 적어도 애들이 1점 극초반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들 다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또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1월 달에 했던 서울대학교의 포럼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 2028학년도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대학, 포럼을 내놨거든요. 서울대는 정시를 싫어하는 학교입니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교육부에서 정시 40%로 늘리라고 다 드라이브를 걸어놨어요. 상위권 대학교에. 그렇게 해서 뽑아놨더니, 야, 정시 40%에서 다 뽑아놨더니 애들이 죄다 강남 서초 애들이야. 이 사회의 존속은 다양성으로서 존재하는데, 죄다 강남 서초 애들이야. 이거 의미 없어. 그리고 기껏해서 뽑아놨더니, 죄다 휴학하고 의대 가겠다고 난리치고 있어. 다 그만 자퇴하고 있어. 애들이 의대 가겠다고 자퇴했으니까, N수대 합격자가 되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성적도 안 좋아. 걔네들은. 학교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니까. 난 정시가 싫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신입생의 61.66%가 서울 경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아이들과 비수도권 아이들의 학생 수가 딱 5대 5입니다. 딱 5대 5예요. 근데 서울대 합격자 아이들이 62%라는 얘기는 수도권 아이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더 많이? 요때 급격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정시를 늘리면서. 그렇게 된 거, 그렇게 됐다라고 서울대는 정시를 뽑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정시는 26%가 강남 애들이야. 80%가 수도권 애들이라고. 난 뽑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8학년도에 수능의 영향력을 싹 죽여버리려고 해. 수능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해. 그리고 이런 그럴싸한 단어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야. 그 학생의 역량을. 이런 두루뭉실한 우리 눈으로는 절대 이게 대체 어떻게 뽑겠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근데 서울대는 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뽑아온 노하우가 있는 대학교긴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어쨌든 수능은 그 명을 다 했어. 수능은 그 기능을 다 했어. 나고 수능 싫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되게 선도적인 학교고 서류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완전 좋아. 서류 평가를 확대할 거야. 서류 평가라는 건 교과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도 조금 바꾸려고 해. 지금 면접은 닫힌 문항이야. 닫힌 문항이란 게 뭐냐면 정답이 있는 문항이야. 그래서 이 정답이 있는 문항까지 잘 도달하는 애들을 뽑아왔는데, 이제는 이 사회는 정답이 있는 문항을 잘 푸는 애들을 인재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애들이 이 시대를 이끌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없는 어려운 문항들로 좀 면접을 좀 바꾸려고 해.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우리 수능 아예 안 볼 거야. 수능 안 봐도 돼. 그냥 교과 평가할 거야. 정시에서는 우선 수능으로 1단계를 뽑은 다음에 2단계 때 교과 평가를 되게 빡세게 할 거야. 그래서 수시에서는 서류 평가하고 2단계 때 면접 평가할 건데 면접을 조금 빡세게 할 거야. 정시에서는 수능을 이거 보고 진짜 이거 오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등급만 활용할 거야. 수능을 등급만 활용할 거라고 점수가 아니고. 그래서 만점자나 그냥 1등급 컷에 있는 애나 그냥 똑같이 1등급으로 볼 거라고. 수능의 영향력을 싹 죽여버릴 거라고 나는. 그리고 교과 역량 평가를 정성평가를 할 건데 현재는 A, B, C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자세하게 분할해서 할 거야. 교과 역량 평가를 늘릴 거야. 라는 게 서울대 입장인 거죠. 그렇게 뽑으면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서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원이 다양해질 거야. 강남 애들만 뽑는 거 의미 없어. 교육특구 애들만 뽑는 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무전공도 확대할 거고, 융합적으로 뽑을 거고, 면접을 좀 빡세게 해서 애들을 좀 뽑을 거야. 인재를 뽑을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어요. 학교에서 두 명 추천해서 가는 거거든요. 두 명 추천해서 가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교에 1.0이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분당 애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1.00이 진짜 많아야 한 8명 나오지 않을까? 한 두세 명 있는 학교도 있겠다, 1.00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1.00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1.00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현재 2명 추천하는데, 3명 추천으로 좀 늘리려고 그래요. 근데 1.00이 6명인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 중에 3명만 골라야 되면, 그 안에서도 허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없앨 거예요. 수능 안 봐도 됩니다. 대신 면접을 빡세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면접을 어떻게 빡세게 할 건데요?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형 면접 문항을 보니까 유리에다가 조금씩 압력을 구합니다. 압력을 대면 유리의 균열이 조금씩 갈릴 거 아니에요. 이 유리병에 생기는 균열에서 관찰되는 거 네가 다 말해봐. 그리고 그것을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벙 찝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두 번째는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입니다. 야, 재난이 생겼는데 너라면 소프트웨어 설계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없죠. 그럼 또 어머님들이 코딩학원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영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더 웃깁니다. 분석적 주제 추론 면접이라고 해서 자장면과 짜장면은 어떻게 다르니? 이런 문항을 낸다라는 거예요. 면접의 예시 문항으로.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런 문항은 사실 정답이 없는 문항이고, 굉장히 깊은 사고력을 갖고 있거나, 논리성을 갖고 있거나, 창의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뽑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 면접이잖아요. 근데 이 면접 문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왜? 학교에서 대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죄다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서울대니까 이런 면접 문항을 내지. 가천대가 우리도 이런 면접 문항을 낼래요라고 하면 누가 가천대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급별로 그러면 면접이 달라지겠네요? 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이 조금씩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데는 굉장히 빡세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씩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지금의 면접보다는 되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면접은 그냥 보통의 뭐 가천대나 숭실대나 뭐 건국대나 경희대나 똑같은데 서류 면접이라 그래서 아예 학생부에서 이 동아리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알고 있던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냥 그 면접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빡세게 꼬리 질문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대 같은 문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정답이 없는 문항을 지향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예시문을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정답이 없는데? 너무 기상천외한데? 이거 켄텍 거다. 켄텍이랑 비슷한데? 라고 해서 제가 예시문항을 해놨습니다. 켄텍 아까 기억하시나요? 상위권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던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하고 개교한 지 3년 됐습니다. 이 켄텍의 면접이 굉장히 기상천외한데요. 창의성 면접이고 면접 기출이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첫 해의 면접 기출도 진짜 보고 나서 얘네 미쳤네. 어떻게 이런 면접을 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작년 면접 기출은 더 웃겼습니다. 남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야, 이런 곳이 있는데 외계 행성에 이런 데가 있는데 인간의 정착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해.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 그리고 요런 지대 있잖아. 이런 지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너라면 요 아이템 10개 슬롯에 뭘 장착할래? 10개 장착해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어. 대신에 5분 전부터 내 탐사 계획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30분 동안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10개 확정해봐. 그 다음에 확정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어떻게 대응할 거야? 우선순위가 뭐였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진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니까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도 정답이 없는 문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보겠다고 하니까 야,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서울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위치가 있고, 그 문항의 가장 또 단점은 이런 문항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석박사가 다 달려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밑에 대학은 굳이 그렇게까지 면접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한 게, 켄텍이랑 비슷한 대학 라인도 있을 것 같고, 아, 특목자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공통 면접이랑 비슷하기도 하겠구나. 지금 요게 제가 과천외고 4개년치 공통 면접을 갖고 온 건데, 이 과천외고만 뿐만 아니고 공통 면접을 보는 외고 국제국어 사고가 되게 많이 있죠. 그 공통 면접이 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항들이에요. 하지만 서울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빡센 그런 문항들은 아니지만 간단하지만 정답은 없고 논리는 존재하는 그런 문항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제가 또 뇌피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 서울대가 요구하는 문항이랑 이런 문항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준비 못하죠. 이거 애들 뭐 수능 보고 일주일 만에 이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것들을? 애들이 가장 안 하는 거 해야죠.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거. 뭐 해야죠? 책 읽어야죠. 선생님, 책을 언제 읽고 있습니까? 인스타 릴스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릴스 해. 서울대는 못 갈 거야. 가 되는 거죠. 책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단 한 문단을 읽더라도 그 문단을 그냥 읽는 행위가 아니고 고민하는 행위여야겠죠. 결국 이런 생각, 고민들을 이어온 아이들이 이런 면접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서울대가 그런 면접을 내겠다라고 예고를 하면 진짜 그런 애들이 되게 우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이렇게 뽑고 있는데, 바뀌게 되면 어떻게 뽑을까요? 1등급. 원점수 높아야 되고, 당연히 A겠지. 1등급이면 A겠지. 수능 최저 좀 빡세질 거고, 과목 선택, 정성평가가 있을 거니까 과목 선택 잘해야겠지. 이런 거죠.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과목 선택 잘해야 되고, 내신 좋아야 되고, 학교생활 충실해야 되고, 뭐 학생부 좋아야 되고, 탐구 잘해야 되고, 수능 최저 빡세질 거고, 면접도 우리가 가고 싶은 데서는 세질 수 있다. 아까 서울대처럼. 뭐야,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다른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학년제가 아니고 학기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학기면 모든 게 끝나고요. 끝난다고요. 그러면 학기마다 세 특이 나와야 돼. 세부능력 특기 상황이 500초씩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500자가 될지 뭐 700자가 될지 300자가 될지 아직은 여러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예를 들면 지금 1학년 학생부 세특은 국어 500자, 영어 500자, 수학 500자, 뭐 사회 500자를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때는 공통국어 1 500자, 공통국어 2 500자, 공통수학 1 500자, 공통수학 2 500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세특이 두 배가 되겠죠. 글자가 두 배가 된다고. 저 아저씨가 그러는데 정성평가가 확대가 될 거라는데 정성평가는 무슨 과목을 선택했고 무슨 과목을 잘하고 세특이 어떤가를 보는 거라던데 근데 그 글자가 두 배가 되네. 그럼 글자에 신경을 써야겠네. 글자에 어떻게 신경을 쓰지? 이 글자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것은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해야 좋은 세특이 나오는 거고, 이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고, 가지수가 많아야 세특이 잘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딜레마죠. 분당 애들은 이 수행평가를 극혐하거든요. 아니, 수능 공부하기 바빠 죽겠고, 난 정시로 가야 되는데 수행평가 언제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내신을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수능에다가 정성평가를 가미할 대학교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고, 내 수행평가의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선hon수령 평가의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으니, 수행평가는 꼭 신경 써야 되는구나. 수행평가에 누가 불리합니까? 남학생들이 진짜 불리하잖아요. 남학생들한테 좀 주지시켜야 됩니다. 논술전형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성평가는 교육부에서는 동일하다고 40% 하겠다고 했지만, 서울대는 싫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수시정시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수능도 수능 점수 높아야 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처럼 교과 평가할 거고, 의대 같은 데는 지금도 면접 보고 있고, 그러면 교과 평가한다는 건 3학년 2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내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뭘 의미합니까?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나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다만 어느 요소에 조금은 더 방점을 두고 있는가만 달라지는 거죠. 교과 전형은 등급, 내신에 방점을 두는 거고,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방점을 두는 거고, 수능은 수능에 방점을 두는 건데, 그래도 나머지 요소들이 다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 왜? 다시 내신이 5등급 되고 수능의 범위가 줄어들어도 어쨌든 대학의 모집 인원은 유지되어 있고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고 난 누군가를 뽑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 전형들을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다 똑같이 요구하는데 그냥 통합해버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사실 수시적 통합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수시적 통합 얘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통합되면, 이제 다 수시가 없어지고, 9월달 수시가 없어지고, 이게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3학년 2학기까지 이제 대부분 거의 다 끝나고, 12월 말이나 이때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다. 그거는 확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발표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 정성평가가 늘어나고 수능 최저가 빡세지고 면접이 빡세질 것이다. 정시에도 수능과 교과평가가 교과평가를 보는 대학교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이 될지 기존처럼 분리를 할지 현재처럼 6장을 할지 3장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근거와 데이터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교는요, 교과 전형 5%만 뽑을게요.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 5% 뽑을 거고요. 내신 70%에 정성평가 30%에 수능 최저 4, 8로 할 거예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 50% 뽑을 건데요. 학생부 당연히 볼 거고, 수능 최저도 똑같이 교과전이랑 4, 8로 좀 빡세게 할 거고요. 거기다 면접이 좀 빡세질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요, 뭐 한 8% 뽑을 거예요. 수능은요, 30% 뽑을 건데요. 수능 30%, 아니, 수능 40% 뽑을 건데, 수능 70%에다가 정성평가 30%할 거예요. 그리고 의예과는요, 면접도 10% 반영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건 대학들이죠. 그 대학들이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대학들이 그걸 언제 발표하냐? 중3이 고2가 되는 4월 말. 그러니까 내후년 4월 말에나 발표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움이 있죠. 고2 4월 말에 발표하면 이미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1학년은 끝나잖아요. 고1 때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녔다가 고2 때 이렇게 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부랴부랴 준비하면 이미 늦어버리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대학들이 올해 그 정부의 이제 급격한 의대 증원이랑 무전공 확대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정신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 2028 입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 좀 예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해왔던 것 해오고 안 해왔던 것 해야겠죠. 안 해왔던 거 뭐 있을까요? 공부 안 했잖아요. 공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하자면, 그 고교백서에도 내가 다 써놓긴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라는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라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또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 방향의 미래는 어떻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좀 나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작년까지는 어머님의 아이가 공부를 미친 듯이 잘하는 아이더라도, 미친 듯이 잘한다. 미친 듯이 잘하는 아이더라도, 요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가 특목자 사고를 가서 잘 버텨요. 요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나아요. 라고 재작년까지, 작년까지죠.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딱 한 가지 그 성향을 갖고 있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두 가지로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등짝을 때리지 않고도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있는 아이인가?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요, 공부는 잘하는데 환경에 휘둘려요. 이런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환경에 휘둘리면 좀 잔인한 말이지만, 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잘 못 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 양적으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체력 이슈와 멘탈 이슈가 3학년 때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극상위권이더라도 누가 공부를 더 잘하나 못하나의 싸움은 아니에요. 국상위권은. 누가 더 멘탈이 좋나 체력이 강한가의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게 변별이 됩니다. 극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차이는 그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잘 해내고 있는가를 잘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등짝 때리지 않고 잘 일어나는지, 이불을 지가 잘 스스로 개는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도, 이걸 듣고 계신 어머님들에게도 참 모든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라고 불리는 또 결과가 안 나오는 과정의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때 우리 아이의 반응은 어떤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반응은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학원 선생님 때문이야. 학교 선생님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뭐가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합리화 또는 핑계 아니면 그걸 정신승리 이렇다면 사실 일반고 가도 어렵습니다. 어, 본인이 그 고등학교는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공부량이.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는 건데 메타인지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걸 메타인지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합리화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객관화를 잘 할 수 있는 아이. 이 두 가지 패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제가 1시간 100분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2시간이 가까워졌네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엔 제가 미리 보는 고교 3년이라는 그 설명회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 조동일 원장님께서 그 예비고일을 위한 수학학습법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벌써 되게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이게 분당고급에서 설명회 그리고 오늘 2028 설명회랑 연계되는 설명회인데 중3 이하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발생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이제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마음 편히 좀 오시면 되니까 꼭 공부하러 안 오셔도 됩니다. 그때는 3년을 쭉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그때도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도 200분이 넘네요. 자, 이제는 제가 녹화를 우선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녹화를 여기까지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